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즐겁고 영광입니다. 영광. 네.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경일이에요. 저 잘 모르시죠? 네. 부모님들은 다 저 아세요. 아침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예요. 그렇다고 이런 걸 아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심리학겠다고 하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우울, 불안, 강박, 공황장애, 다중인격, 사이코패스, 정신분열, 소시오패스 이런 거 물어보세요. ADHD 이런 거 잘 몰라요. 예. 이렇게 왜 범인 잡는 프로그램 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범죄 심리학자로 알고 계세요. 그것도 잘 못해요. 제가 찍으면 범인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 작년에도 어떤 그 강력 사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사람이 한 달 가까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국에 계신 분들한테 100% 경상남도에 있다. 가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서울에서 잡혔어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뭐 이렇게 아침 방송에서 주로 하는 행복, 뭐 심리학,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잘 못해요. 이 행복한 얼굴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뭐 범죄 심리학, 뭐 찍으면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넌 뭘 잘하니?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제가 인지심리학자예요. 인지심리학 처음 들어보죠? 네, 무엇인지. 자, 인지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란 말의 뜻은 우리가 한번 들어봤잖아요. 인지, 사람의 생각. 너 인지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인 인지를 볼트 너트를 싹 풀러서 마치 왜 우리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보려면 싹 풀러가지고 해체하죠.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공학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이 1956년도에 처음 시작됐어요. 1956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 1956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미국에 가면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저희 인지심리학이 1956년도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시작한 학문이 또 하나 있어요. 저희랑 같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AI. 예. 인공지능의 원년이랑 인지심리학의 원년이 같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인공지능 하는 사람이에요. 예. 되게 재미없게 생겼죠, 벌써.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전부터 굉장히 한 3월 달부터 갑자기 인공지능이란 말이 엄청나게 갑자기 유명해졌죠. 왜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없는 특목고가 하나 생겼어요. 알파고등학교라고. 난리 났어, 지금. 그 알파고가 어느 회사 거예요? 구글 거예요. 그렇죠? 구글 거. 예. 구글의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말이 다시 또 뜨고 있죠. 예. 그래서 나라가 난립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 뭐 아니면 뭐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시켜야 되겠다. 그때 우리 구글의 알파고한테 진 사람 있죠. 누구예요? 네, 우리의 이세돌 구단.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졌어요. 그리고 구글의 알파고가 이겼죠. 그때 기분 좋으셨어요? 별로 안 좋으셨죠? 예, 예. 저도 그때 강남 테란로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세미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북한이 미사일 쏜 줄 알았어. 갑자기 웅성웅성 하더니 막 복도가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주가가 폭락했나요? 아니면 뭐 북한이 미사일 쐈나요? 그게 아니더라고. 이세돌 구단이 진 거예요. 우리 진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3번 연속 지니까 그때 그 다음날 신문사에서 이런 헤드라인도 나왔어요. 인류 종말을 예감하다. 그렇지? 마지막 대국인 5번 대국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케이블 TV 회사에서 어떤 영화 있습니까? 터미네이터. 그렇죠? 시리즈별로 다 했어요. 왠지 지배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쯤 되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 계속 그런 기사 나왔죠? 예. 아니 가뜩이나 우리 일자리 없대는데 직업이 없어진대. 얼마나 짜증납니까? 슬프고 서글퍼요. 근데요, 이건 사실 언론과 우리 대중이 뭔가 하나를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인공지능 연구하는 저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인간이 위대해요. 인간이 경이로워요. 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더 강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기계가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관심사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인공지능 연구하는 저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인간이 얼마나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그걸 알게 돼요. 인간은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심리학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제목은 되게 무시무시하지만 사실은 별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심리학자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자기 인생의 심리학자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굉장히 재밌는 실마리들이 풀립니다. 자, 2개의 중고 사전이 있어요. 중고 음악 사전. 여기 계신 분들 음악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왜? 그냥 사전 말고 중고 음악 사전이에요. 음악 사전이에요. 음악 용어나 아니면 음악적인 현상이 정리되어 있는 2개의 중고 음악 사전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용어가 10,000개가 정리되어 있고 흠집이 거의 없어서 거의 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어가 20,000개, 용어가 20,000개 설명되어 있고 흠집이 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좀 낡았어요. 이걸 어떤 걸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만드느냐는 제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무슨 얘기냐? 저 2개를 동시에 놓고 사람들한테 어느 거 사실래요?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단어 20,000개가 있는 하지만 낡은 거 사겠다고 합니다. 왜? 동시에 보니까 양쪽에 놓고 보니까 두께 차이가 금방 느껴지죠. 그러니까 냉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역시 사전은 뭐 필요 있어. 표지가 좀 낡았으면 어때? 수록된 용어가 많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낡았어도 두꺼운 거를 당연히 용어가 많은 걸 삽니다. 자, 그런데 흠집이 없는 하지만 단어가 10,000개밖에 없는 것도 얼마든지 사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이걸 치워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보여줘요. 그러면 동시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두께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표지가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는 기억을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시에 보여주지 않고 하나씩 보여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이번엔 정반대로 단어 10,000개에 흠집 없는 걸 사요. 왜? 동시에 볼 때 내가 쓸 수 있는 정보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씩 봤을 때 쓸 수 있는 정보가 다르거든요. 나중에 이거 재밌게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기획안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획안이 그렇죠? 상대 비교에서는 밀려. 단어 10,000개, 20,000개처럼 했을 때 상대 비교에서 딱 동시 비교하면 밀리는 거야. 근데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동시에 비교당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씩 들어가서 평가받는 프레임으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 내 계획이나 내 상품이나 내 아이템이 질적인 차이는 좀 떨어져.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상대 비교해보면 좀 근소하게 계속 다 앞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걔 거를, 경쟁자 거를 같이 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도 얼핏 보면 되게 비일관적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안정한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해도가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오해를 했었죠. 보여드릴게요. 자, 2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2개의 게임. 자, 게임 A. 1억 원 딸 확률이 100%예요. 게임 B.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아무것도 따지 못할 확률 1%입니다. 자, A와 B.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게임 A는 하시기만 하면 1억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B는 1억 원 딸 확률이 89%고 나머지 11% 중에 10%는 5억 원 받고 꽝 1%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손들 뭐 이렇게 그냥 선호도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나는 A를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A. 네.
A 좋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좋습니다. 자, 난 B 하겠다. B가 좀 더 많죠. B가 4대 6 정도로 많았어요. 그렇죠? 내리세요. 이게 진짜 놀라운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분들 전원 다 A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게임 A 1조 원 딸 확률 100%. 게임 B 1조 원 89%, 5조 원 10%, 꽝 1%. 자, 이러면 다 A 선택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1조 원이나 5조 원이나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렇죠? 네. 1조 원이면 어떤 돈이에요? 1조 원이면 우리 요새 이자 얼마 안 되죠? 이자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저금리라 그러죠. 이렇게 2%밖에 안 되는 초저금리 시대라 하더라도 1조 원이면 1년에 이자만 200억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5,500만 원씩 하루도 빠짐없고 근면성실하게 돈을 탕진해야만, 낭비해야만 재산이 늘어나는 걸 간신히 막을 수가 있어요. 뭐 방학이네 아니면 잠시 뭐 몸살 감기네 이렇게 가지고 며칠만 내가 들어누워서 돈 안 쓰잖아요. 그럼 재산이 좀비처럼 막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조 원 해야 되겠죠? 게임 A? 네. 자, 그러면 상상만 해도 즐거우신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B, 이번엔 A가 아니라 B 선택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게임 A 1,000원 딸 확률 100%. 게임 B 1,000원 89%, 5,000원 10%, 꽝 1%. 이러면 다 B로 가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이 A로 가는 거고, 금액을 낮추면 야 그냥 A 너 별거 아니야, 나 B로 모험을 찾아 떠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왜 이게 놀라운 현상, 4대 6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놀라운 현상인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는요, 그게 미국이든 아니면 뭐 영국이든 캐나다든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의 외국에선 저 게임 A의 1억 원을 100만 원으로만 놔도 8, 90%가 A 선택합니다. 100만 원으로만 놔도. 왜? 100만 원만 해도 확실히 그냥 따는 게 좋아요. 큰 돈이니까. 근데 이곳에서는 100만 원이 아니라 게임 A의 100만 원을 1억 원으로 놨는데도 무려 60에서 70% 가까운 분들이 너 별거 아니야. 나는 모험을 찾아 B로 떠나리. B로 가셨죠? 1억 원을 확실히 100%로 준다는데도 B로 가셨어요. 이게 한민족의 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 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요. 실제로. 몇십 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크리스토퍼 씨 같은 교수는요, 이거 지금 25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논문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Why Koreans? They are extremely risky. 뭡니까?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무지하게 모험적이냐는 거예요. 어떤 데서? Only in monetary decision making. 돈에 있어서만큼은. 네. 우리 다른 데선 모험 안 하잖아. 그죠?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대답이 뭐예요? 아닙니다. 이거죠. 괜히 여기서 잘못했다고 예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오죽하면 광고에도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 정도입니까?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광고로 할 정도로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절대 모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돈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무지무지하게 모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요,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나와요. 지갑에 1,000원도 없는 녀석들이 저 1억 원을 무시하고, 저는 심지어 어떤 초등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봤어요. 교수님, 에이 게임 A 1억 원 이러더니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아저씨처럼 이러더니 1억 원이면 전셋값도 안 됩니다. 그러더니 초등학생이 B로 가요. 참 우리나라 재밌는 나라죠. 자, 어쨌든 A와 B에서 각각 4대 6으로 갈렸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자, 그러면 자 이제 A, B는 잊으시고 C, D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임 C 1억 원 딸 확률 11%, 아무것도 따지 못할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아무것도 따지 못할 확률 90%. 이건 안 여쭤봐도 되죠? 설마니 여기 C 선택하실 분 없죠?
다 D 선택하시겠죠? 재밌는 건 인간이 일관적이라면 A 선택하셨던 분들은 C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 A와 B에서 똑같이 1억 원 딸 확률 89%만큼씩 빼낸 게 C와 D예요. 그러니까 A와 B에서 똑같은 양만큼 빼낸 게 C와 D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관적이라면 A 선택하신 분들은 당연히 C 선택하셔야 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왜냐? A와 B 사이에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A는 확실한 거고 B는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왠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C와 D는 둘 다 계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A와 B에서 A를 더 선호했다면 똑같은 양만큼 이동시키면 C와 D에서도 C를 선택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확실하고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확실한 걸 좋아하지만 둘 다 불확실하게 만든다면 이다음부터는 머리가 계산을 시작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사이에서 확실한 걸 굉장히 좋아하다가 둘 다 불확실하거나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를 놓으면 이제 다른 게 전혀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손들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문을 닫으셨을 거예요. 자, 게임 A가 있어요. 게임 A는 12분의 11의 확률, 12분의 11이면은 90% 넘는 거죠. 10분의 9보다 더 크니까 12분의 11이면. 자, 12분의 11의 확률로 12만 원을 따요. 그 다음에 12분의 1, 나머지가 1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한 8% 될래나? 그쵸? 8%? 그 확률로 24만 원을 잃어요. 그 다음에 게임 B는 12분의 2, 6분의 1의 확률로 79만 원을 땁니다. 그리고 12분의 10의 확률로 5만 원을 잃어요. 자, 둘 중에 뭐 할래요? 라고 사람들한테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A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수긍을 해주시네요.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에서든 외국에서든 이 게임 A와 B를 놓고 뭐 하실래요? 라고 하면 대부분 A 하겠다고 합니다. 선택은 A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이 B보다 A를 더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선호도의 표시 방식이죠. 우리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A라고 하는 상품과 같은 종류의 B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A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야, 나 이거 40만 원이면 사. 하지만 나 45만 원이면 안 사. 이건 뭐예요?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최대 금액이 4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스마트폰은 나 이거 70만 원이라도 살 거야. 이건 뭐예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이쪽에서 더 많다는 거죠. 이것도 선호도의 표시 방식이죠. 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게임 A든 B든 네가 하려면 돈 내야 돼. 게임 A를 하기 위한 티켓값, 입장료 가격 얼마까지면 살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하기 위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자, 게임 A를 하기 위한 티켓 가격 얼마까지면 살래? 13만 원이요. 이건 바보죠. 그죠? 이건 바보예요. 왜? 어차피 따도 12만 원밖에 못 따요. 그러니까 무조건 12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불러야 되겠죠. 당연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게임 B를 하기 위한 입장료 가격 혹은 티켓 가격 얼마까지면 살래? 이러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인생 뭐 있어? 야, 20만 원이라도 나 한번 해볼래. 이런 인간들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왜? 이해되죠? 왜? 따기만 하면 거의 80만 원 따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분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죠. 고르라고 하면, 선택하라고 하면 A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네가 돈을 쓸래라고 하면 B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고 합니다. 이걸 선호도 반전 현상이라 그래요. 선호도가 뒤집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볼게요.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구 운동 추적 장치죠.
그래서 이건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도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1초 동안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60번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1초를 6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막 찍어줍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자, 이 아이 트래커 안구운동 추적 장치를 씌워놓고 사람들한테 이 두 게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너 골라. 뭐 할래? 선택해. 이러면 아까 A 선택했죠? 왜 그러느냐? 죽어라 사람들이 어디를 보냐면 여기만 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화면에. 뭐예요? 확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매력적으로 눈에 들어오겠죠? 12분의 11이. 높은 확률이니까. 자, 그런데 네가 돈을 얼마나 투자할래? 얼마나 쓸래? 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게임을 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입장료를 내라고 하면 확률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안구 운동의 탄착 지점, 즉 픽세이션 포인트라고 하죠. 안구의 시선이 도착하는 그 도착 지점의 95%가 전부 다 79만 원을 맺힙니다. 계속 이렇게 맺혀요. 그러다가 한 0.2초 정도 순간적으로 12만 원에 이동을 해봐요. 에게 다시 79만 원, 79만 원, 79만 원 이렇게 맺힙니다. 보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기업에서 똑같은 A안과 B안을 놓고 선택하는 프레임으로 회의를 하면 사람들이 확률에 민감해지겠죠. 확률에 민감해지겠다는 건 뭐예요? 될 만한 놈을 한다는 거예요. 왜?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거든. 근데 똑같은 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에서는 뭘 가지고 하느냐? 돈을 얼마나 투자할까? 얼마나 투자를 할까 결정하는 프레임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히 저 79만 원이 매력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확률이 낮아도 가져올 때 큰 거 가져오는 그런 결과들을, 그런 안들을 더 좋아해요. 낙관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어떤 일을 해볼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날까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선택의 개념으로 가요. 선택의 개념으로. 그래서 확률이 좋은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직장을 갈까 이럴 때 확률이 좋은 것들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저 회사에 얼마나 시간을 쓸까,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내 인생에 그 자원을 투자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달리 보여요. 다른 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왠지 A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싶은 건 B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A보단 B가 정답에 더 가깝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의 사실로만 봐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죠. 뒤집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안 바뀌는 일관적인 머신, 그게 뭐예요? 컴퓨터죠. 얘한테 사실은 안 바뀌어야 더 유리한 게임에서는 당연히 지지요. 일관적이어야 더 유리한 게임에서는 집니다. 올해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 졌지만 사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지고 있었어요. 1997년에 IBM이라고 하는 회사 다 아시죠? IBM의 딥블루한테 세계 체스 챔피언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고 저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죠. 이미 20년 전에 체스는 컴퓨터한테 졌어요.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미국에 보면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가 있어요. 미국이 참 자본주의 나라는 맞기는 맞아. 미국은 퀴즈를 마칠 때마다 밑에 상금이 나와 계속.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황금 만능주의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얘네는 뭐 그냥 바로 돈 나와요. 네. 그런데 양 옆에 있는 두 출연자는 사람이죠. 근데 가운데는 사람이 아니죠. 저것도 컴퓨터예요.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입니다. 2011년에 미국 제퍼디에서 역대 최고로 퀴즈를 잘 푼다고 하는 두 휴먼, 인간 둘을 저 IBM의 왓슨이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쉽게 이기죠. 자, 이 다음 사진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그쵸? 이세돌 구단이 이제 2016년엔 바둑도 칩니다. 이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진다고 얘기하죠. 저도 2013년도, 12년도, 13년도 요쯤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포럼에서 다양한 연구자들과 우리가 바둑을 언제쯤 질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그때 대략 25년 정도 우리가 추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3년도, 14년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다시 보는 속도가 더 줄어듭니다. 한 10년이면 질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쵸? 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씁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왠지 우리 인간이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인공지능 연구하는 저희들은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하고 인간이 얼마나 컴퓨터와 다른지를 발견하면서 인간에게 더 놀랍고 신기하고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인간이시죠? 질문이 좀 웃기긴 합니다만 네. 다 인간 맞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슈퍼컴퓨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있으면 컴퓨터가 더 이상해져요. 이 세상에 어떠한 컴퓨터에도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인간이시기에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위대한 능력이죠.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을 드릴 텐데 예, 아니오로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만. 네. 뭐 이렇게 경계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아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방금 전에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른다는 대답이 이렇게 빨리 나와요. 게다가 자신 있게. 자신 있죠? 모른다는 거. 좀 웃기긴 합니다만. 이게 왜 인간의 위대한 능력인지 아세요?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이렇게 빨리 절대 못해요. 컴퓨터가 모른다는 건,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건 자기 시스템이나 자기 하드디스크 내에 그런 파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출력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싹 다 찾아야 돼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자기 시스템과 자기 하드디스크를 싹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나 5년 전에 썼던 컴퓨터나 10년 전에 썼던 컴퓨터나 예외 없이 그런 파일 없습니다는 여전히 느리죠? 왜? CPU가 안 빨라지면 뭐예요? 하드디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는 모른다는 대답을 굉장히 느리게 해요. 왜? 대부분의 경우 하염없이 느려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1초 안에,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찾아보지도 않고. 자,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에 관련된 정보가 내 하드디스크 뭐예요? 뇌죠? 내 뇌에 없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뇌를 단 1%라도 찾아보거나 스캔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시면 빨리 손 드셔야 돼요. 왜? 제가 그분을 빨리 모시고 학계에 보고하러 가야 돼요. 왜냐?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알파고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한 분도 없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 뇌를 우리가 알파고처럼 생각하면요. 이세돌 구단 이거 뭐 하겠어요, 바둑에서. 우리는 몰라요 할 때마다 우리 뇌에 있는 200조 개에 해당하는 뉴런을 다 건드려 봐야 돼요. 이거 다 건드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영원히 안 끝나죠. 불가능해요. 왜? 이 200조 개의 뉴런 중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20%인 40조 개, 1조의 40배인 40조 개 정도의 뉴런은 죽을 때까지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는 줄 알아요? 이걸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굳이 무의식이라고 불렀어요. 못 건드려요. 영원히 안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파고처럼 생각하면 몰라요 한 번 하는데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나요. 계속 제가 그래서 저랑 친한 뇌과학하는 다른 대학 심리학과에서 뇌과학하는 제 절친한 친구한테 야 영원히 안 끝나겠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최단 기간으로 이게 스캔이 한번 됐어. 우리 뇌를 100% 다 찾는데 야 그럼 얼마 걸릴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몰라. 진짜 운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면 5년 걸릴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뇌과학자들의 최고로 짧은 추정치예요. 몰라요. 한 번 하기 위해서 뇌를 다 찾는다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파고처럼 혹은 인공지능처럼 혹은 컴퓨터처럼 머리가 좋다면 100살 살아 뭐 해요? 몰라요. 20번 하면 인생이 딱 끝나요. 그죠?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제 이름이 김경일이니까 경일아, 너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알아? 기다려. 5년 동안 제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뇌만 검색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 근데 이 녀석 진짜 나쁜 녀석이에요. 그럼 8번째로 큰 도시는? 그럼 제가 또 뭐 해야 돼요? 기다려. 하고 또 5년 있다가 와가지고 얘한테 몰라 이래야 돼요. 이거 20번 하면 제가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소한 5년 걸릴 일을 1초 안에 끝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능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이걸 안 믿으시네요. 몰라요가 뭐가 큰 자랑이에요, 교수님. 모른다는 건 시험으로 치자면 답을 못 쓴다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모른다는 판단을 1초 안에 한다라는 건 그 다음 행동도 1초 안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죠? 찾아보면 되죠? 검색해보면 돼요. 우리는요, 몰라요를 1초 안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도 1초 안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원동적인 힘이 이것 때문이에요. 안 찾아보고도 몰라요. 안 해보고도 못해요. 자,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 인간한테는 컴퓨터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인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인 인지를 보는 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나를 보는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안 찾아보고도 저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야, 김경일 너 몰라.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찾아보지도 마. 찾아볼 필요도 없어. 너 무조건 몰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놈을 메타인지라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을 보는 또 다른 눈.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어떻게 1초도 안 돼서 그렇게 너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을 몰라라고 대답하게 만들어줬는지 아십니까? 얘는요. 딱 한 개밖에 안 봐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친하냐 안 친하냐만 봐요. 대한민국이 친하죠? 과테말라 안 친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친하면 나 그거 알아. 혹은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 판단이 1초 안에 와요. 근데 과테말라처럼 하나도 안 친해. 그럼 뭐예요? 나 그거 못해. 혹은 나 그거 몰라. 이 판단도 1초 안에 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면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제가 대답하기 굉장히 쉬운 질문 2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2016년도 4월을 기준으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 아세요? 쉽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것도 쉬울 거예요. 룩셈부르크 대통령 이름 모르죠? 네, 이런 건 쉬워요. 근데 이런 게 헷갈려요. 이탈리아 총리 이름은. 이러면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려봐. 그렇죠? 영국 수상 이름은 마가렛 대처는 아닌데 이러죠? 그렇죠? 프랑스 대통령 이름은 사르코지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러고 나와요. 왜? 어중간하게 알아서 어중간하게 친하니까 이제부터 뭐 해요? 검색을 시작합니다. 컴퓨터 흉내를 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오죠. 메타인지는 친하냐 안 친하냐만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친하기만 하고 아는 건 별로 없는 경우.
자주 봐서 익숙하기만 하고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때 실패합니다. 자기 메타엔지에 속아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면요. 도로에서 그런 분들 뭐 매일매일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이분들이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으면 차문을 열고 확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예, 본네트를 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냥 쳐다봐요, 이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가 엔진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엔진의 위치도 모르면서 그거 왜 열었을까요? 그죠? 자기가 봐도 자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차 뒤로 가서 뭘 주섬주섬 꺼내옵니다. 트렁크 밑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연장이나 공구 꺼내올 것 같죠? 의외로 대부분 걸레 꺼내와요. 공구 꺼내오지 않고. 그리고 그 걸레로 뭐 합니까? 엔진을 닦아줘요. 엔진을 어루만지듯이.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점 하나를 자동차 고장이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제가 숨어서 열심히 몇 날 며칠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게 엔진을 닦아주는 운전자들의 거의 3분의 1이 놀라운 행동을 그 다음에 해요. 자기 엔진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야, 소나타야 왜 이러니? 야, 아반떼야 화이팅. 심지어 왜 남자들은 특히 자기 차에 이름 붙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꼭 자기 차에 이름 붙이면 백구, 민키 뭐 이런 거 붙입니다. 그래서 민키야 힘내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증상을 저희 심리학에선 정신분열증이라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동승자들이 핀잔주죠? 고치지도 못할 거 손만 들어오지게 그거 왜 열었냐고. 그럼 그제서야 이 양반들이 이러시죠? 머리 극적이면서 열기 전에는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야 이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차가 내 차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매일 봤잖아요. 그래서 친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재밌는 건요. 렌트카 몰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 본네트 여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 이 차를 어제 만났어요. 혹은 어제 만났어요. 오늘 만났고요. 그래서 바로 깨끗이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요. 네. 자, 여러분 간단한 순발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자, 컨닝이라고 5번 해볼게요. 시작. 입에서 이게 잘 꼬여요. 은근히 정신 집중 안 하면 입에서 꼬여요. 특히 격음, 키역 같은 그런 격음은. 자,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아, 뭘 또 그렇게 기를 쓰고 합니까?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네.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죠. 네,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2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이젠 제 함정에 빠져드시지 않을 거라 철석같이 믿어보며 2번째를 해보겠습니다. 뭐 할까, 오늘은? 이거 해봐야 되겠다.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뭘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십니까, 표정에서.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꽃사슴. 산타클로스가 뭘 타죠? 썰매 유일하게 한 번 맞췄어요. 루돌프 타면 안 돼요. 요거 알고 있었구나. 그렇죠? 알고 있었죠. 자,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빠지죠. 이거 앞으로 제가 1시간 동안 이것만 계속 200개 하다가도 여기 있는 분들 다 걸려요. 네.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타면 어떻게 돼요? 기마미족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제 친구한테 60개까지 시켜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대형 로펌의 되게 유명한 변호사예요. 이 친구가 사법고시 성적도 되게 좋았죠. 얘한테 60개까지 시켜봤는데 60개를 다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61번째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만뒀어요. 왜? 얘가 자해를 시작했어요. 보크라고 5번 시켜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크. 막 이를 악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스프는 뭘로 먹냐? 포크.
느낌이 포크로 정말 오죠. 그렇죠? 아, 지금 어떤 분이 계셨냐면 포크 아니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무언가에 5초 동안만 익숙하게 만들어 드려도 메타인지가 속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면 우리 인생에서 메타인지가 오히려 바보스러워지거나 아니면 멍청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컨닝에서 링컨까지 못 가는 것처럼. 그리고요. 그걸 5초가 아니라 5년, 10년, 20년 동안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일에 메타인지가 고집이 센 정도가 아주 그냥 옹고집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 괴롭겠죠. 그 사람을 저희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전문가라고 불러요. 전문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메타인지가 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바보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메타인지가 무언가를 다르게 보면 같은 능력, 여러분 IQ 능력이죠? 능력이 같아도 혹은 성격이 비슷해도 메타인지를 건드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능력 아니면 뛰어난 무언가로 성공하고 아니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메타인지가 똑똑해야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삶과 그 다음에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를 그러면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메타인지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저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있죠. 전교 1등. 생각만 해도 재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져요. 저도 전교 1등 근처에도 못 가봤기 때문에 갑자기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 나쁜데,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학년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 0.1% 안에 드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IQ가요, 평범한 아이들, 그러니까 나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IQ를 가진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요. 난 얘네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네들이 그럼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메타인지가 좋아요. 기억력도 똑같아요. 제가 그때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20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20개의 단어를 보여줬는데 15개를 기억해내면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억력은 차이가 안 나요. 두 양쪽에서. 근데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을까를 예측해보라 그래요. 그리고 기억을 해봐요. 그럼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12개를 기억해내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3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나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했는데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12개 기억한 아까 그 아이보다는 2개 덜 기억한 거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급에 해당하는 뛰어난 사람들은 그 분야가 뭐든 이 차이가 0이에요. 기억력은 똑같은데. 왜 그런데 이 메타인지가 이렇게 좋아졌느냐? 예측력이 좋아지느냐? 의외의 곳에 단서가 있어요. 세상엔 2가지 종류의 지식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아직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만 지식이죠. 첫 번째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명해봐야 돼요. 설명해봐야 메타인지가 똑똑해져요. 그렇게 알려주니까
방송사에서 방송 제작하는 PD분이 알아듣더라고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은 생활 습관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겠어요? 설명해줘요. 설명해줘요. 자, 그런데 설명을 누구한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나 나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내 일이나 이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게 훨씬 힘들죠? 네. 자, 보세요. 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전교 꼴찌 하는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게 더 어렵겠어요? 전교 꼴찌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전교 2등 하는 친구한테는 아주 쉬워요. 야, 이래서 Y잖아. 수학 공부할 때.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내가 아직 얘기도 안 해줬는데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구나. 이렇게 턱하면 척하고 나오겠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친구예요? X제곱이 아예 몰라.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죠.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꾸매? 뭐 이런 애죠.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설명할 때 훨씬 더 어렵겠죠. 설명이 어렵거나 설명이 막힌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언제 설명이 막혀요? 내가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할 때 막히죠. 내가 조금이라도 모르고 있으면, 약간이라도 부족하게 알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거기서 설명이 막혀요. 그죠? 내가 설명을 많이 해봐야 막히는 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막히는 데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데죠. 그죠? 우린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설명해 봐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까지 설명해야 돼요? 내 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돼요. 내 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해야 돼요. 저는요, 실리콘밸리 어딘지 아시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첫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방 청소하는 분을 앉혀놓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임원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 수 있어요. 뭐예요? 그럼 내가 이거 완전히 알고 있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남을 돕거나 나보다 떨어지거나 나보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혹은 가르쳐주면서 성장합니다. 뛰어난 사람한테 내가 일을 배워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내 일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한참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있었는가가 다 발견돼요. 뭘 놓치고 있었는가가 대부분 그때 발견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 사람이 내 설명을 너무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의외의 곳에 단서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시고 나보다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들이 의외의 곳에서 여러분들이 급성장하는 그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간단한 설명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다음은, 그렇죠? 다음 편에서는 메타인지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